좋은 아침입니다. 7월 16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자,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이제 대리인도 가능해집니다. 통상 우리가 그 대행 업체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재테크 관련 펀드 관련 기사는요. 역시나 이제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투자자들의 좀 이율배반적인 성격도 언급한 보고서가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뭐 보험 관련 기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이제 대리인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9월부터 시행이 전국적으로 되고요. 9월 이전에는 세종시랑 경상북 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9월에 전국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무튼 현재까지는 사실 신규 차량 이제 등록할 때 딜러나 행정사 통해서 다 대행 처리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고차 거래할 때 직접 이런 걸 해봤는데 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무튼 이때 이제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써줘야 되고 또 인감증명서 직접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좀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수료 문제 갖고도 많이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줄이고자 이 제도를 개선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위임 신청 메뉴를 누르거나 역시 또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서 이걸 작성하게 되면은 직접 이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리인이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비용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줄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제면허증 발급받으러 이 안산에 있는 이제 경찰서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어떤 한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면허증 반납하러 왔다 1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실제 안산은 시행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고령자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그 고령자 이제 그 교통사고 문제들을 좀 이제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을 보면 차를 운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납해서 그 비용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안쓰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 기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꼬집고 있습니다. 무튼 이런 것보다는 실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더 마련해야 되고 자동차 이런 기능들을 부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좀 강화해서 운전에 대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지난번 기사에도 실제 경험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줄일 필요가 있는데 좀 방법을 또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뭐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사들은 보면요. 뭐 채권값 약세 금리 동결, 달러 투자 불붙었네. 그리고 뭐 요 기사도 지금 경제 먹구름 짙어져 주식서 돈 빼서 자산가들 달러랑 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불안한 뭉칫돈 금 달러로 몰린다. 금리 하락에 회사채 시장에서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 뭐 미중 무역 분쟁 이것들이 이제 골드바 사재기 열풍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고요. 금리 인하를 통한 채권 그리고
시장의 불안한 것들을 반영한 금융시장에 대해 투자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작은 이렇게 된 거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뭐 노딜 브렉시트라든가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실제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기업가들의 투자나 설비 투자 이런 것도 줄었고 결국은 이러한 불안 금융시장들이 돈을 움직이게 한 거고 또 여기에다가 한은에서 금리 인하 미국 페드에서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자금들을 크게 움직이게 했고요. 결국 어떻게 움직였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서 안전시장으로 돈이 들어갔고 결국은 달러나 금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외국인이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회사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당연히 시장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발행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안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경제 먹구름이 들어워지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최우선 안전자산이 뭐 다 아시다시피 달러랑 금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 금리 동결 전망의 채권가 약세. 사실 금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은에서 7월 달에 동결하고 8월 달에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는 늘 한은에서는 페드의 금리 인하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8월에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채권값이 약세를 받지만 지금이 이제 저가 매수 기회.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경기 순환 곡선에서 뭐 경기가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채권을 매수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이 딱 그 시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채권을 매수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늘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에서 이미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이 좀 늦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여력이 8월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사게 되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게 되는 이유는 첫째,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그 S&P라든가 이쪽에 신용평가세 우리나라 이제 그 성장률 좀 내리긴 전망치를 낮춰서 발표했긴 했지만은 무튼 우리는 일본보다 지금 높고요. 프랑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급은 좋은데 가격이 싼 한우처럼 지금 굉장히 동일한 등급에 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죠. 여기에다가 일단 또 외국인이 이제 투자할 때 가장 뭐 외국인 투자할 때 우리도 반대로 해외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상승 효과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차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환율이 약간은 강세로 뛰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을 슈로드 운영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예, 다시 말씀드린 위험자산 비중이 글로벌 투자자들과 비교해서는 좀 낮은데 불구하고 투자 기간은 짧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율 배반적이다. 너네는 안전 성향을 좀 더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을 그렇게 짧게 갖고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고 고객분들하고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장기 투자거든요. 단기 투자는 제가 사실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증권사의 전문가분들한테 넘기지 제가 펀드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 달라 할 때 제가 함부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액보험 대상으로 해서 20년, 10년, 뭐 15년, 20년, 3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자산에 펀드 포트폴리오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단기 펀드나 종목 주식을 할 때는 다른 전문가들한테 안내를 도와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주식을 이제 원화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베트남 투자를 하려면 일단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환전한 달러로 환전한 것을 다시 동으로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드는데 KB증권에서 베트남 시장을 강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업시장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여기에 베트남도 포함을 시키면서 원화로 바로 베트남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저희 베트남 시장은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투자할 때 이제 환해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지금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튼 원화로 투자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나 시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보복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이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아베가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거는 결국 이번에 있을 사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다. 결과가 결국은 승리하느냐,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로 나뉘는데 어떤 결과로 보든 한국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선에서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어차피 수출 규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치중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미 시장에 엄청나게 반영이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로딜 브렉시트, 거기에 뭐 신용평가사들의 경제 전망 하향하고 금리 인하 단행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거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여기에 힘을 실었죠. 이미 실었다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에 치중된다. 뭐 삼성, SK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너무 좀 작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불안하면 돈은 불안한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예 바닥이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고 뭐 지금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펀드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더 바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찬찬히 분할 매수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돈들이 이제 그 어디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서 천조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 갈 곳 잃은 돈이 하면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의 뭐 CMA라든가 이런 자산들, 요구불예금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충분히 시장이 어느 정도 저는 바닥 쪽에 접근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달러 몰린 거 그러면 달러는 사실 최근에 이제 한참 환율이 엄청 올라갔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이 다시 매수계다라고 해서 엄청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투자 그 가치가 있다. 결국은 돈이 몰리는 곳이 가격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채 시장, 뭐 이제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회사채 시장들이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 경쟁률이 4대 1 넘어섰고 제일 높았던 게 이번에 대림 코퍼레이션인데 16.4대 1. 그러니까 500억 모집하는데 8,180억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금액이 어느 정도냐 최초 모집 금액이 20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참여 금액이 무려 90조. 그래서 어떻게 발행됐냐면 30조 정도가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더 발행이 됐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서 트리플 B 플러스 신용 등급을 받고 있는 한독이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3.12%로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리플 B라면은 그래도 비우량 기업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얘네가 회사채 발행인데 예측보다 얼마나 내려왔냐? 1.37%포인트나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채 투자 좋지만 앞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 우려하는 거죠.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보다 그 많은 금액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디폴트 위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서 뭐 잠깐 언급을 하는 거라면은 금이 이제 올 들어만 16.2% 올랐다라는 얘기. 예, 그리고 달러에 대한 얘기들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튼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끌어모았다는 얘기, 그 특징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까지 한번 볼까요? 자, 임박한 미금리나 매력 커진 러브 인 펀드. 어저께 브라질 펀드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죠. 1등이 러시아 펀드, 뭐 2등이 중국, 3등이 브라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아시다시피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한참 상승할 때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결국은 신흥국들의 위기였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달러가 강세를 핀다라는 거는 신흥국들한텐 기본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되면서 결국은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큰 시장이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진다라는 거죠. 그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듯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국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 기본적인 거죠. 여기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유가 상승함으로써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거기에다가 기업들 자체도 밸류에이션이 엄청 매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가 5.9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연금 개혁 이를 통해서 부채가 삭감됨으로써 엄청난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호재를 인도는 또 그 모디 총리가 이제 재선되고 이거에 대한 뭐 경제를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힘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라면은 호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펀드가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다. 저도 뭐 일부 펀드에 이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게 괜찮은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늘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을 듣는 게,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 그건 모른다. 오늘 산 주식이 내일 떨어질 확률도 50%고 오를 확률도 50%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전 늘 이제 저점 매수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떨어질 확률도 50%고 오를 확률도 50%지만 떨어질 폭보다 오를 폭이 크다라면 결국은 투자라는 건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식의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좀 그런 방향을 갖고 펀드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는 좋은 시장이 열릴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국내 시장도 지금은 충분히 일부 포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대체 펀드 10% 안정 수익 해서 키움 증권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성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열풍이 불고 있고 여기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리고 어떤 효과를 이제 고객들한테 안겨다 줬냐면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대체 펀드가 10% 수익을 낸 건데, 이거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그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늦거나 실제 그 기업에 들어와서 기업들을 보고 기업
어떻게 보면 실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워렌 버핏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의 평가나 이런 것들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어렵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한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펀드의 수익을 내는데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니터링, 그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저도 그 뭐 우리가 똑같은 펀드를 매수할 때도 뭐 중국이 있으면 뭐 미래에셋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키움에서는 매수할 수 있고 삼성 뭐 여러 가지 매수할 때 운용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같은 주식을 살 때도 중간에 이제 그 상담을 해주는 우리 이제 증권사의 이제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처럼, 증권사가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메리츠 하면은 뭐 장기 투자, 뭐 그 존리 대피 어떤 그 고정관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하면 뭐 지금 뭐 키움증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날 수 있게 하게 된 건데, 뭐 대체 펀드에 대한 키움증권의 성과가 좋게 나타났는데 그 기반이 이러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분쟁이 나타나고 있고 불안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꾸준히 되레 안정적인 펀드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제 경기에 상관없이 소비되는 필수 소비재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수익률 방어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비재 펀드에 대해서 럭셔리 펀드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쪽 인도네시아 등 쪽에서 소비재 펀드에 좀 그 좋은 성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펀드 포트폴리오 할 때 한번 그 담아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커지거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가 성장할수록 이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원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산층이 이제 커져야 되고 그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실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그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쪽에 좀 초점을 이러한 시각으로 봐도 럭셔리 펀드나 이러한 펀드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엄청난 소나기가 막 어제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차문을 살짝 열어놨었거든요. 뭐 다행히 이제 빨리 차문을 닫았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우산 준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